안녕하세요. 스타리치 기업연구원 원장 김정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고수익 유튜버들을 위해서 특화된 절세 전략을 몇 차례에 걸쳐서 업로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예 세무사님을 모시고 고수익 유튜버들을 위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고수익 유튜버들의 세무조사를 수임해서 대응하신 적도 있고, 또한 우리 스타리치 어드바이저의 세무사님이신 우리 김종석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종석 세무사님, 오늘 이렇게 바쁜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김종석 세무사님은 우리 스타리치 어드바이저의 세무사님이시고, 또한 스타리치 기업연구원의 띵크탱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유명하고 유능한 세무사님이십니다. 저는 고수익 유튜버들만 생각을 했는데, 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분들에 대해서 세무사님께서 더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이 콘텐츠 산업,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라고 이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예, 여기에 종사는 그냥 유튜버 또는 뭐 BJ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오늘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유튜버라고 네,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의 현황을 세무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업종을 이제 1인 미디어 창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하시죠. 뭐 유튜버라고 하는 하나의 채널이 사실상 이제 뭐 시대를 바꿨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OTT도 보고 하지만 유튜버를 제일 많이 보시죠. 뭐 틱톡도 보시기도 하고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아땡땡 TV도 마찬가지 보고 옛날에는 이제 뭐 비디오 자키라고 했죠. 뭐 그래서 하던 게 이제 뭐 BJ로 또 바뀌고 지금 유튜버로 바뀌고 틱톡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사실 거기에 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 2차 산업군들 또는 이제 과거의 서비스업이나 같은 3차 산업군들도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는 다 레드오션에서의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새로운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과거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나 이제 많은 돈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콘텐츠로 해서 아주 일상적인 것부터 찍으시기도 하고 뭔가 기획을 해서 찍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죠. 워낙 많아졌고 저 같아도 뭐 유튜브 자주 보긴 하는데 보면은 뭐 이게 또 알고리즘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한번 본 거는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구조로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이 1인 미디어 콘텐츠가 결국은 산업화가 돼 가지고 기업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연예인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연예인들 걱정은 절대 하는 게 아니다. 내 걱정을 해야지 왜 연예인 걱정을 하냐. 그 이유가 예전에 우리가 기억 속에 있었던 연예인분들 지금 또 그분들이 이렇게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휴직에 들어가시고 나서 다시 복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분들도 지금 다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인들보다도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수익이 크다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유튜버 수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조회수라든지 뭐 이제 시청 시간에 따른 이제 광고 수입이 이제 기본으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요즘에 이제 뭐 후원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간접 광고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과거에 유튜버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 수익을 어떻게 잡을 거냐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분들의 매출이 뭐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완전히 뭐 웬만한 중소기업의 매출을 능가하는 분들이 좀 그렇죠.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결국 세무사님 말씀은 갑자기 이 콘텐츠 산업이 소위 아까 말씀하신 1인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수익 올리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 이 수입이 뭐 웬만한 중소기업 정말 뭐 매출 100억, 200억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입이 생기는 유튜버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이분들이 인제 이런 수입이 생기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분들이 처한 분명히 세무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현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부터는 세무사님께서 그러면 고수익 유튜버들 또는 그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이분들이 처해 있는 세무 리스크 요거에 관련돼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조사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기획조사라는 게 있죠. 어떤 하나의 산업군에 대해서 어떤 특정 대상들이 이제 뭐 이거는 아마 사회 분위기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뭐 저희 국민들의 정서에 반한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 열심히 이제 이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진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8명 정도 되시는 분이 사업장 소재지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한 10시 정도에 이제 공무원증 이렇게 보여주면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이관해 가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예치조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보통 이제 지방자치청 쪽에서 많이 하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고수익 중에서 규모가 크신 분들은 이제 비정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아닌 분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작년부터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옛날 스타일이죠. 정기조사라고 해서 공문이 먼저 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공문이 와요. 당신은 몇 년도 과세 기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시겠지만, 유튜버에 대한 기획조사 16명이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카테고리는 총 3개인데, 첫 번째가 그 래커라고 하죠. 남을 비방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상하게 하시는 그런 분 3분. 그다음에 부동산 이제 양도세, 중과세 이제 그 유예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뭐 보유세 때문에 지금 뭐 매일 뉴스에서 뭐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거 많잖아요. 부동산 유튜버들 뭐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 여기는 가격이 오른다, 이런 약간 그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제 미디어 콘텐츠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하시는 분들, 또는 좀 뭐 제 입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제 세무 분야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뭐 이런 분 한 7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허위라든지 과장이라든지, 한마디로 뭐 아무 말 대잔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뭐 내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한 6분,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이번 달부터 조사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 관련 유튜버는 해당이 안 되나요? 뭐 주식 관련 유튜브는 아직은 그렇게 공표가 안 되는데, 그거는 아마 뭐 비정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뭐 탈세 문제랑도 좀 연결이 돼 있긴 한데, 그 리딩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개개인으로부터 해서 받는 그 뭐 월 저희가 구독 비용 같은 거라든지 타인의 명의라든지 뭐 차명 계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을 이제 숨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세무조사의 트렌드 중에서 이런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케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봤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해 있는 세무 리스크는 첫 번째는 그거겠죠. 우리나라에서의 기본적인 국세 장부를 작성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기본적인 구조는 전자세금 계산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B2B 거래에서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원칙이고, B2C 거래에서는 저희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적격 증빙이 존재해야 되는데, 유튜버 분들은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뭐 구글이라든지 들어오는 그 수입 자체도 그냥 통장에서 외화로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고비 이런 거야 기업들에서부터 받는 광고비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개인에 대한 후원금 또는 이런 것들은 사실 포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리스크는 수익 금액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냐, 장부에 잘 반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냐, 이게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수익의 원가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있으려면 투입되는 비용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입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예. 그걸 저희가 흔히 매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통상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건을 사야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럼 산 가격이겠죠. 근데 이거는 제작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창작의 개념 쪽에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기획하시는 분, 촬영하시는 분, 편집하시는 분, 뭐 공간 대여하는 거, 일종의 좀 고정비 개념이에요. 그런 고정비는 픽스가 돼 있는데, 갑자기 내 컨텐츠가 속칭 빵 터졌다, 그래가지고 막 광고가 들어온다, 이거는 사실 원가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공 경비라고 저희는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비들, 그 경비들의 종류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인건비로 이제 반영을 해서 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실제로는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경비라고 표현을 하죠. 또는 업무 무관 경비라고 하는 그런 경비들을 실제 사업과 이 콘텐츠 제작과 연관이 있었다 해서 반영을 하는 것들. 그런 부분 중에서 좀 되게 웃긴 비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연예인들 같으면 품위유지비라는 계정을 넣기도 합니다. 품위유지비로 뭐 내가 옷 입는 거, 여기 소품 같은 거 내가 개인적으로 산다, 그럼 이거 품위유지비다. 탑 클래스들 같으면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크겠죠.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이게 과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냐 개인적인 비용이냐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구조 중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 소품으로, 예를 들어서
비싼 어떠한 물건을 사 가지고 놔뒀다. 근데 그게 계속 우리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함의 소품이냐 아니면 그냥 단지 일회용이냐. 근데 그 소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샤넬 가방이다 그래서 1,500만 원이다. 그럼 1,500만 원 비용 넣어 달라. 1 년에 10개 샀다. 1억 5천 이잖아요. 엄청 큰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넣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이거 네 거 아니냐. 또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용 아니다."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적 비용이라든지 업무 무관 경비에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갑자기 신산업으로 이 콘텐츠 산업이 등장하다 보니까 사실은 법규가 그걸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창작 산업인 경우에 기본 경비 같은 게 없나요? 기본 경비율? 기본 경비율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소설이나 이런 걸 써 가지고 큰 수익을 얻는 작가들처럼 그분들은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유튜버나 뭐 BJ나 이런 분들도 그런 쪽으로 바라봐 줘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과세를 하고 있나요, 지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비단 뭐 이쪽 산업뿐만이 아닌 모든 산업에서 초기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영세하게 대부분 시작하시잖아요.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두가 적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 시작은 미약한데 뭐 끝은 뭐 창대한다.' 뭐 이런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경비율이라는 게 존재는 합니다. 난 실제 쓴 돈이 하나도 없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가고 나는 이제 완전 신입 작가예요. 그래서 내가 뭐 소설 하나 썼는데 갑자기 그게 막 빵 터졌어요. 그런데 난 집에서 노트북에다가 이거 쓴 거밖에 없는데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글 쓴 거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매출이 뭐 한 5 억이 나왔다. 그럼 경비 0 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초반에는 이제 단순 경비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실제로 쓰지 않아도 썼다라고 봐주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일정 매출 이상이 올라간다. 즉 다음 해가 되겠죠. 첫 해 사업을 개시하고 다음 해가 되면은 첫 해 사업에 대한 이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무 신고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될 테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기준 경비율로 엄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경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쓴 적격 비용이 있으면 그건 넣어 주겠다. 뭐 이제 이런 류의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초기에 자리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일 뿐이지 이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에 맞춰서 사업이니까 구성을 잘 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럼 결국은 고수익 유튜버들이 예를 들어 유튜브 시작한 첫 해,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매출이 확장되면 엄청나게 세금을 맞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물론 뭐 제가 뭐 직업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금이라는 거는 뭐 국가를 움직이는 기본 재원인 거고 수익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과세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싫다." 그러면 이제 과세가 없는 이제 뭐 어디 뭐 모나코인가 뭐 이런 데로 가셔야 되는 거고 예. 대한민국에서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결국은 저희가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익에 정해 놓은 세율 부분에 대해서 납부 의무를 이제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개인 종합소득 세율은 되게 촘촘해요. 단계도 많고 하고 사실 세율이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OECD 국가 뭐 외국의 여러 국가를 비교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냥 '많이 벌면은 너무 많이 낸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시긴 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좀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또 합법적으로 절세 방안을 연구해서 절세를 하는 것은 또 납세자의 권리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무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을 세금을 무조건 적게 내고 뭐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말씀들을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데, 좀 전에는 여태까지 이제 현재 유튜브 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의 현황,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수익 구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을 능가하는 그런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익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비용이나 매입 이런 부분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세무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제로 네. 수임하셔서 대응하신 적이 있으시고 또 주위에서도 직접 경험을 안 하셨어도 보고 들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실제 사례들을 좀 오늘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아까 뭐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이제 대부분 수익 금액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냐고 하면은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돈이 들어온 게 확정이 되니까 나는 나가는 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많이 쓰시는 방법이 특수관계자라고 저희가 보통 법률상으로 얘기하죠. 뭐 흔히 얘기하는 거는 가족들, 사업자 하나 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다시 하청을 주는 형태로 되는데 사업자하고 사업자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디 국가에서 그게 적정한 비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한테 준 거보다도 많은 돈의 지급 비용을 줘서 결국은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이 받은 수익이 부녀가 됐다. 이렇게 보는 케이스들이 사실은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용역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받았는지 이런 걸 이제 따지게 되는데 좀 안타깝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도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건비의 이제 과다 반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제 일하시는 분은 한 5명인데 일 안 하시는 분은 한 10명 이상 더 넣어 가지고 이제 수익을 다 쪼개서 넣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제 사적 경비, 병원비가 될 수도 있겠고. 여행 콘텐츠 하시는 분은 당연히 여행 가는 게 자기의 본업이겠고 주 비용입니다. 근데 여행 콘텐츠 안 하는 분이 한두 번 콘텐츠를 특별하게 찍은 다음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1 년에 뭐 한 10 번을 가고 있다. 한 번 갈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쓴다. 그랬는데 나는 이 한두 개의 콘텐츠를 위해서 갔다 왔다. 사실은 이건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많았고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 같으면은 전 세계 여기저기 막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루트가 아닌 데로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뭐 많은 비용이 들겠죠. 항공권도 그렇고 뭐 거기 안에서 쓰는 뭐 숙박비, 그다음에 여비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콘텐츠를 메인으로 하지 않으신 분이 휴가 간 김에 한번 찍어 볼까 하다가 이거 비용 처리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매번 휴가를 가신다. 그런데 그거를 비용이 모자라니까 반영을 했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게 과연 사업용 경비냐라고 했었을 때 입증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뭐 설령 뭐 1인 정말 1인이어서 혼자 가 가지고 고프로나 이런 거 놓고 찍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될 정도의 횟수가 존재하냐겠죠. 실제로는 그런 영상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실제 갔다 온 거는 10 번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사전답사를 했다. 뭐 사전답사를 했다는 걸 경비로 넣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가서 그냥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이 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전 답사도 그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제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지요. 그쵸? 그럼요. 예. 그래서 그래서 어떤 그 과세 당국과 또 그 납세자 간의 어떤 그런 좀 충돌 네, 내지는 다툼이 이런 있을 수 것들은 있습니다. 예. 다툼은 좀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조세라는 거는 다 법률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 과세가 있어야 되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어떤 거냐면은 흔히 카더라처럼 얘기해서 잃으면은 안 걸린다. 잃으면은 문제된다. 사실 이게 정확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각 개개인들이 처한 상황과 입증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곳에 가서 콘텐츠를 개발하러 갔다. 개발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후에 나온 콘텐츠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럼 이게 개발비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근데 당사자는 개발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마땅히 가서 해 보니까 이 조회수 나올 만한 뭔가 안 나왔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근거, 즉 지금까지의 사업을 운영했던 패턴이라든지 제작된 콘텐츠를 봤었을 때 좀 요거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런 게 없다. 즉 근거 과세를 하고 싶은데 그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해 주기 어렵다. 이런 류의 다툼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오늘 세무사님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네요. 저는 왜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별로 여러 생각이 가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과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방안을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타리치 기업연구원 의 원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오늘 재밌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본인은 촬영의 메인이기 때문에 기획이나 이런 거를 담당해 주는 뭐 흔히 연예인 같으면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뭐 PD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급해서 결국은 그 자체가 잘못된 비용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분이 무슨 일을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소득이 10억인데 절반을 줬다. 그럼 상식적으로 좀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뭐
사람들 다 모집하고 콘텐츠 기획하고 장소 섭외하고 이런 걸 하고 본인은 촬영만 해서 당초에 약속된 게 우리는 공동사업의 형태인데 채널에다가 공동으로 등록이 안 되니까 한 명이 대표적으로 방송 촬영하시는 분이 등록을 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그다음에 실제 뒤에 서포터한 분이 절반으로 했다라고 해도 그게 아닌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입증력입니다, 결국은. 결국은 뭐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회 통념과 상식 그렇죠. 이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팁을 드리자면 많이들 생각 안 하시는 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계약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그렇게 엄청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세요. 예. 그러기 때문에 계약서도 그냥 대부분 표준 계약서 쓰시거나 뭐 이게 집 살 때는 계약서 중요하죠. 그죠? 임대차 할 때도 그냥 적당하게 자기한테 불이익 없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콘텐츠에서 용역이라든지 하청이라든지 또는 외주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의 형태에서 누군가한테 대신 업무를 해달라고 했을 때 명백한 계약이 존재하냐라고 봐야 되는데 거의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줄게 했다가 너무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터졌어요. 나중에 그러면 한 2천만 원 줄게. 그럼 갑자기 500만 원 주다가 계약도 없는데 왜 2천만 원 줬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세부적인 사항은 항상 계약으로 남겨놓으셔야 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뭐 나중에 이런 류의 이제 뭐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본인께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 김종석 세무사님 나오셔서 금과 옥조 같은 말씀들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스타리치 기업연구원은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또 기존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유통업, 제조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의 대표님들을 위해서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속 연구하고 또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조만간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불러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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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유익하셨습니까? 댓글에다가 어떤 부분이 유익했고 또 어떤 부분은 더 궁금하다 이런 것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못 기다린다고요? 그러면 아래를 보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뵙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타리치 기업연구원 원장 김정환이었습니다.